예, 2교시입니다. 1교시 마지막에 제도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제도 아젠다는 정부 아젠다, 그러니까 제도적 아젠다는 정부 아젠다, 공식 아젠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권위 있는 의사 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으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대책이나 정책 대안에 관련된 이슈 또는 어떤 행동 대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관해서 정책 결정자의 관심이 뚜렷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 이슈나 문제는 제도 아젠다의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이 표명된 이슈가 공식 아젠다 지위를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럼 가짜 아젠다 항목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아젠다라는 말은 콥과 엘더 학자에 의하면 어떤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록하거나 인정해 주긴 하지만 명백히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의 아젠다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나 정책 결정자들은 때때로 유권자 집단의 좌절감을 달래거나 요구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가짜 아젠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체제 아젠다와 제도 아젠다 형성에 관여하지만 이 두 아젠다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체제 아젠다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문제 영역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부정척결이라는 아젠다 항목이 좀 모호하죠. 그런 아젠다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제도 아젠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아젠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도 아젠다는 의사결정체에 의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를 적어도 명백하게 여러 측면에서 찾아내고 확인하는 아젠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는 체제 아젠다에 수록되지 않고서도 제도 아젠다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는 많은 법안들이 매년 의회에서 실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콕과 로스에 의하면 먼저 체제 아젠다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 아젠다에 수록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톤 학자는 공공 아젠다, 관청 아젠다, 그리고 운영 아젠다 따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공공 아젠다, 관청 아젠다, 운영 아젠다. 공공 아젠다는 사회 내 개개인의 개별적인 아젠다의 집합체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문제를 단순화시켜준다는 특색이 있고 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공의 관심을 끄는 장기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아젠다를 기회 아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 아젠다의 이슈들은 구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정부 아젠다에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행동 대책을 위해 이미 정부의 행동 대책을 위해서 이미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문제들이 기회 아젠다 이슈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청 아젠다라는 말은 정책 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언제 그런 이슈들이 관청 아젠다에 놓여 있는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아젠다란 소위 건설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들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의사일정표나 입법부에 상정된 법안, 제출된 보고서,
청문회 따위가 여기에 속하는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자 가운데 그 킹돈의 분류를 보면요, 킹돈은 정부의 관리들이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의 목록을 정부 아젠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부 아젠다 가운데 실제적인 결정을 위해 놓인 주제들의 목록을 결정 아젠다라고 명명하고 이 둘 사이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아젠다와 결정 아젠다는 서로 다른 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곧 정부 아젠다는 문제의 흐름 또는 정치의 흐름 속에서 짜이지만 정책 대안은 정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결정 아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잘 타서 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 정책 제안 및 정치적 사건이 모두 하나의 꾸러미 속에 모여서 연결될 때 결정 아젠다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진다고 킹돈의 분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젠다 항목이 관심 범위에 따라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국민적 아젠다 또는 국가적 아젠다, 지역 또는 지방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젠다에 관한 분류 중에 가장 큰 범주의 분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의 분류입니다.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사적 아젠다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공적 아젠다에 속하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아젠다에 속하지 공적 아젠다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논의를 초점으로 공적 아젠다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단지 사적 아젠다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통의 문제이며 체제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잠재적 이슈인 경우는 곧 공적 아젠다로 현재화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죠. 그것은 예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대안의 개념. 문제 해결에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은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선택이죠. 이 선택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 대안이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문제의 해결에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책이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때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 배합 하나하나가 곧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은 문제의 상황과 파악이 먼저인데요.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동 경로가 정책 대안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을 문제와 상황의 파악,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죠. 대안 탐색을 하고 개발하고 대안의 비교 분석 등의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와 상황의 파악은 어떤 것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정책 문제화된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또는 관료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또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과 파악에 있어서 5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 제도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실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 문제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결에 드는 비용 또는 그 자원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사회적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 수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예측 및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예측 및 정책 목표 설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문제가 그 첫 번째에서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금 두 번째인 미래에 관한 예측을 통한 정책 목표의 설정입니다. 문제와 상황 파악이 현재 상태에 관한 파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 정책 목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그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책의 대상 집단, 타겟 그룹인 클라이언트와 비용 부담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특성을 잘 고려해 봐야 하고요. 셋째로는 문제 해결 목표의 종류와 성격에서 그 종류와 성격이 단일한 목표인지, 2개 이상인 복수 목표인지를, 그리고 장기 목표인지, 그리고 단기 목표는 무엇인지, 또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사회 전체의 목표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국한된 목표인지, 이런 정책 목표를 설정해 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목표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탐색 및 개발이 있겠습니다. 그 대안 탐색 및 개발, 그 두 번째는 미래 예측 및 정책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및 개발은 복지 정책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 정책 수단으로서의 그 해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즉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 혹은 현존 정책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점중주의적 입장에 있는 정책 분석가들은 현재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나 현재의 정책 집행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미래의 정책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자칫 시행착오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안 탐색 및 개발에 있어서 검토 분석해 봐야 할 두 번째는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 문제로 채택된 사회 문제에 관한 이전의 정책 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안 탐색 및 개발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봐야 할 그 대안들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 혹은 현존 정책을 검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으로부터 대안을 추론해내는 방법입니다. 대안을 추론해낸다. 이게 어떤 연구 방법 같기도 한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만들어내는 직관적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는 직관적 방법은 보통 정책 대안에 관한 선례나 전문 지식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부정확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 될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안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안의 비교 분석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 첫 번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 대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에 관한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보통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이 기준은 그 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뭐 집행 시에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그 미합의로 인해서 정책 집행 자체가 유야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정책 효과는 낮아지고 하나만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 세 번째 능률성이 있습니다. 능률성의 기준은 투입과 산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 능률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고 그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 자원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 한도로 창출, 제공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현재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창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도와 관련된 수단 지향적 기준으로는 효과성이라는 기준이 있겠습니다. 수단을 지향하는 기준입니다. 효과성은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자원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복지 서비스의 관계,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것은 효과성과 비슷한 기준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등 사회복지의 통합 기능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정책의 분야에서는 능률이나 효과성이 지상의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제일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능률이나 효과성보다는 사회적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서비스, 휴먼 서비스, 대인 서비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존엄과 권익 신장을 꾀하고 사회적 연대감 구축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 가운데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가운데 그 정책 대안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대안의 한계점으로는 예측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계량화의 문제, 비용 기준으로서의 공동 척도의 결핍, 비용과 시간의 문제, 다른 정책들과의 경쟁, 투입 산출 관계의 불명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의 한계점, 그 사회복지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한계 및 분석 능력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측 능력의 한계, 첫 번째, 그 예측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직관적이고 이론적이고 그 역사적 미래 예측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일정한 오차가 있습니다. 직관적이든지 이론적이든지 어떤 예측 방법이든지 오차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 한계 상황에서의 미래 예측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대안 비교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대안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능력, 관련 자료의 확보나 자료의 신빙성, 미래 상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자료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기법과 정보의 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측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 비교와 그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미래 예측에 대한 기법을 좀 창출해내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자료 수집이나 정보의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량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모두 비용 편익 분석, 모두 투입과 산출을 화폐 가치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적용 대상이 제한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입과 산출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량화의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보면요. 주민들이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화폐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그걸 나타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나 척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투입과 산출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도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대안의 한계점의 첫 번째로는 예측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지금은 계량화, 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그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비용 기준으로서의 공동 척도의 결핍이 있겠습니다. 그 정책 대안에서 비교되는 척도가 서로 상이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인건강진단제도의 산출물, 노인건강진단제도의 산출물은 건강진단의 인원과 검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인가정봉사원 서비스는 가정방문 횟수와 만족감의 산출물입니다. 건강진단의 인원과 검사 내용, 그 다음에 가정방문 횟수와 만족감의 산출물. 그러면은 노인건강진단제도와 노인가정봉사원 서비스 중에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비교하려면 화폐 단위로 통일되거나 만족감의 수치, 만족감이면 뭐 자아 존중감이든 어떠한 그 자기의 욕구의 만족감이든 이것이 그 뭐 설문지로 하든지 어떤 척도가 있어 갖고 그 수치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단위가 달라 가지고 어떤 것이 그 노인에게 바람직한 효용을 가져왔는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계량화의 두 번째 계량화의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책 대안에서 비교되는 척도가 서로 상이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족감의 수치로 표현될 수 있으면은 참 그 비용 기준으로서 공동 척도가 결핍되지 않는 좋은 그 수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3교시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